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직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전환으로 갔다기보다는 일단은 일시적인 그런 텐트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 증시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순응하는 과정이다,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때도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겪었지만 1기보다는 지금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미국 우선주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미국의 가치 회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기본적으로 순응을 하고 잘 이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가치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펜타닐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사회적 비용이 지금 들고 있는 무역 전쟁으로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1월 달에 했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있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나왔다 뭐 이런 예상률도 있죠. 그런 위험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을 좀 파악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부 장관이 미국채 10년물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미국채 10년물이 4.18까지 엄청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부동산주는 좋죠. 부동산주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실업률이 또 올라간다. 정부 효율부가 뭐 실업률을 늘리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해고를 해서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여건이 상황들이 마련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동안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은 하락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거에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게 Carson Investment Research라는 데서 보면은 50년도부터 70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분기별로 임기 분기별로 성과를 냈었는데 첫 해의 첫 분기의 성과가 거의 0.1%로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세 전환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나스닥이 3% 넘게 빠지고 엔비디아도 장중하대 10% 넘게 폭락했었죠. 그런 만큼 이 투자자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좀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들도 한 번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M7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테슬라도 오늘 뭐 좋은 호재, 모간 스탠리가 탑픽으로 선정하고 목표가도 올리고 이런 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4%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도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M7을 담은 ETF도 있거든요. 맥S라고는 ETF가 있는데 이 ETF도 연초 이후로 성과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7개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M7이 그 촉발되는 이유가 AI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같이 관세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속절 없죠. 다 빠진 다 빠진 거니까 속절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결국은 중국의 AI
이렇게 부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기술력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중국이 저가 AI라는 저가 기술력을 통해서 예.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과거의 패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딥시크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구글도 나오고 오픈 AI도 저가 AI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엔비디아의 기술이 좋네 안 좋네, 뭐 알리바바가 좋네 안 좋네 이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AI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M7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집중을 하고 AI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I 이외의 기술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죠? 네, 기술주라고 한다면 솔직히 오늘과 같은 데서는 속절없습니다. 다 빠지기 예. 마련인데 기술주 중에서도 방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테마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테마가 있죠. 기술주인데도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 같은 경우가 꾸준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11년 동안에 매년 13%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저희가 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뭐 최근에 바이빗 거래소도 예, 뭐 해킹을 해킹 사건도 당했었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북한의 소행이다 의심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이 국가, 기업, 개인 간의 그런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기술주 중에서도 방어주 같은 예. AI 같은 폭발적인 성장성 없지만 이런 방어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눈여보시면은 특히 장기적인 테마로 예. 보시면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처럼 이렇게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은 이런 뭐 증시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증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혹시 뭐 사이버 보안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도 있습니까? 네, 사이버 보안 기업들로 지금 요즘에 아니면 ETF도 네네. 괜찮고요. ETF로 좀 기업들보다는 ETF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이버 보안 ETF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CIBR이라고 하는 CIBR. 네, CIBR 예. 사이버죠. CIBR이라는 ETF가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핵이라고 HACK 해킹할 때 핵하는 ETF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ETF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은 CIBR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10조 이상이 되는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 ETF인데 반면에 핵 같은 경우는 그 사이버 보안 테마의 매출이 90% 이상 나와야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특성상 조금 더 그 테마의 그 집중도가 높은 것은 핵이고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사이버 ETF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BR 그리고 핵이라는 ETF까지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투자 자금을 이제 미국 쪽에서 빼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요즘에 시장을 보면은 결국은 연초 이후로 시장이 미국보다도 유럽이 좋고요. 유럽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좋고 중국도 되게 좋은데 솔직히 중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중국의 테크라고 굳이 찝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ETF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4,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미국의 ETF 시장이 10 트릴리언, 10조 달러 수준인데 그 중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아시아 ETF는 100개밖에 안 돼요. 되게 규모가 작고 규모도 1억 달러 수준으로 되게 작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MSCI에 포함되다 보니까 일본이 많은 거고 그걸 제외하고 중국과 아시아 브로드 인덱스 ETF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60개 이상이고요. 논외로 한국 ETF는 4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ETF 중에서 가장 큰 ETF가 K-웹이라고 하는 ETF. 차이나 인터넷 ETF인데 이 ETF는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 성과가 연초 이후 16% 되게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K-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ETF의 규모가 83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입된 금액만 18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이 상당하네요.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차이나 테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MSCI 차이나 또는 중국의 브로드 인덱스 같은 그런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눈을 돌린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의 테크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많은 돈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과 중국의 증시 비중이 한마디로 적다는 뜻이죠. 그 말은 미국에서 금액이 조금만 빠져도 유럽과 중국에서 자금 그 주가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유럽이 지금 오르고 중국의 AI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미국에도 K-웹이라는 ETF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ETF, 중국 ETF가 훨씬 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차라든지 예. 뭐 다양한 전략 측면이라든지 자료의 많은 그 데이터의 편의성도 효용성이라든지 그렇고요. 편의성이라든지 예.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에 있는 ETF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뭐 최근에 증시도 오르고 있고 기업들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테크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야를 넓히기보다는 좀 테크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일시 반등인 건지 저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의 한정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BATX라고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텐센트, 뭐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된 이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 같고 다만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기술력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AI의 혁신적 기술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AI 기술을 어떻게 더 저가로 이렇게 저가 기술력이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이 지금 보여주냐, 실적으로서 저희가 보여주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그렇죠. 수많은 미국에 있는 AI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하고 그 피를 보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면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부양감, 지금 시진핑이 최근에 딥시크의 고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오늘부터 예. 양해가 진행이 되면서 좋은 이제 얘기가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큰 돈을 빼서 이쪽으로 갔었는데 향후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술에 대한 그 매출이 실제로 예. 눈으로 보여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게 관전 포인트가 그게 관전 되겠네요. 포인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것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의 눈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성과를 보고 나서 이것이 딱 조금이라도 보이느냐. 미스가 나면 바로 이제 자금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정말 그 오픈 AI나 미국의 AI 기술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예.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현재 저가 AI이기 때문에 저가 AI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딥시크가 내놓으면은 뭐 구글에서 내놓고 예. 오픈AI에서 내놓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 현재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오른 게 맞다. 다만 이제 성장성은 기술력으로는 봤지만 예. 저희가 어닝으로는 저희가 예리한 눈으로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뭐 투자 메리트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최근 들어서 코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가 매수가 유효할지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얘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뭐 재무부에서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도 어쨌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겠다고 했고 양당이 지금 공화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놀랐던 거는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솔라나, 그렇죠. 뭐 리플, 에이다 이런 것들 많았었죠. 알트코인들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관세로 다 이제 다 무마됐죠. 네, 무마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달에 공화당에서 그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비트코인 100만 개를 향후 5년 동안에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것이 올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네,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의 많은 주 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을 보이기 좋은 때문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네, 향후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뷰는 여전히 뭐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대영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